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사명. 신이치는 청년부 간부에게 감상을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연주에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동지의 사기를 고무하고자 필사적이던 지난날에 고적대 정신이 없어져 버린 것 같군. 유감스럽군요. 이 말이 고적대 멤버들에게 전해졌다. 모두 짚히는 것이 있었다. 미국에 간다고 하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 잔재주만을 추구했다. 겉모양이며 허영이다. 또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도 있었다. 만만하게 여기고 방심했다.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고적대 멤버들은 다시 한번 신심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먼저 창제부터 힘껏 도전했다. 베토벤은 말했다. 음악은 사람들의 정신에서 불꽃을 일으켜야만 한다. 사람들의 정신에서 환희의 불꽃, 용기의 불꽃을 일으키는 촉발의 선율을 연주하는 사명을 가진 연주자가 바로 고적대며 음악대다. 이를 위해서는 용솟 숨치는 신앙의 불꽃으로 자신의 혼을 스스로 불태워야 한다. 미국을 방문할 멤버들은 4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일 연습하러 다녔다. 그 무렵에는 다 함께 어서를 배독하기도 하고 학회의 지도를 공부하는 등 광선유포의 사명을 함께 확실히 인식했다. 또 서로의 실력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달고 철저하게 타협을 배제했다. 나의 문가는 밤에는 잠을 끊고 낮에는 쉴 새 없이 일을 생각하라.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만세에 후회하는 일 없을지어다. 어서 970쪽라는 성우는 모두가 공통으로 연찬하는 한 구절이 되었다. 트럼펫 멤버는 입술이 부르터도 또 현악기 멤버는 손가락 끝에 피가 배어 나와도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멤버들은 미국 방문을 위해서 휴가를 내야 했기에 회사 일도 열심히 했다. 아침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점심때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고적대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귀에도 들어갔다. 7월 중순 신이치는 고적대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본부 주변의 시설을 방문했다. 멤버들을 만나 격려하고 싶어서였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입구에 있던 멤버들이 놀라 목청을 높였다. 모두 서둘러 현관으로 나왔다. 열심히 하고 있군요. 7월 본부 간부회에서 다시 한번 기념 연주를 하세요. 모두의 눈동자가 결의에 불타 빛났다. 7월 20일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본부 간부회에서 멤버들은 미국 방문 때 입을 새 유니폼을 차려입고 다카무라 고적대 담당의 지휘로 프랑스의 간이 작곡한 행진곡 승리의 아버지를 연주했다. 청신한 숨결이 넘쳐흐르는 힘찬 선율이었다. 그 음색은 용장하고 아름다워 만인을 매료시켰다. 고적대 연주가 끝나자 한순간 정적이 흐른 뒤 떠나갈 듯이 큰 박수 소리가 니혼대학교 강당의 천장에 메아리쳤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고적대의 미국 공연은 대성공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시니치는 멤버들의 다기 찬 정진에 진심으로 갈채를 보내고 싶었다. 열성을 다한 피나는 노력 없이 승리는 없다. 청춘 시절에 스스로 단련하는 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지지 않는 혼의 광채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다. 시류도 운명도 아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 타인을 원망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무르고 약한 혼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걷기 위해서는 청춘 시절에 철저히 자신의 혼을 단련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고적대의 미국 공연이 대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멤버들의 그때 그 결의, 그 정신, 그 사명감, 그 노력이 계승된다면 고적대는 명실공히 계속해서 세계 제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각자가 평생 인생에서도 대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계 제일의 고적대 만세라고 외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창제를 했다. 고적대 왕녀들은 이 미국 공연을 도약대로 삼아 실로 세계 제일의 대도를 자랑스럽게 전진했다. 해외 연주도 거듭되었다. 시니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벽을 초월해 당시 소련도 방문해 우정의 선율을 연주하기도 했다. 또 마칭밴드 전국대회 등에서도 수차례나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이제는 멤버들이 일본의 만도 2만 명이라는 진용을 이루고 고적대는 세계 26개국에서 결성되게 이르렀다. 평화의 천사가 연주하는 희망의 선율은 21세기의 하늘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1969년에 열린 하계 강습회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0만여 명이 참가해 실시되었다. 남자 대학부부터 시작해 소중고, 각부와 남자부, 장년부, 문화국, 해외 여자부, 부인부 등 13회에 걸쳐 저마다 2박 3일로 실시했다. 그동안 야마모토 신이치도 회합 장소인 총본산에 머무르며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신이치는 강습회를 맞이하는 담당 간부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인재 10만 명을 육성합시다. 나도 10만 명과 생명의 대화를 하는 심정으로 심혈을 쏟겠습니다. 강습회는 참가자들 각자에게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 일념을 전환하여 생명의 자세가 바뀌면 큰 인재로 성장해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비행기도 침도를 동쪽으로 취할지 서쪽으로 취할지는 조종관의 순간 조작으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역사도 그 전환점은 한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가자들의 일념을 전환해 불법이 대승리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념입니다. 일념은 일념에 의해 촉발됩니다. 담당 간부인 여러분이 이 강습회 기간 중 1분 1초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참가자들을 만나 바로 지금이 임종이라는 각오로 성심성의껏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신이치는 이렇게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전원 서명을 합시다. 그 사람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신이치는 자신이 말한 대로 10만 동지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심의 씨앗을 심고자 거듭 말하며 움직였다. 야외에서 열린 남자부 대규모 집회에서는 종료 후에도 오늘은 존경하는 형제이며 동지인 여러분을 내가 전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언덕 위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마이크를 잡고 몸 건강히 안녕히 돌아가세요. 제목을 보낼 테니 라고 목이 쉴 정도로 격려의 말을 계속해서 건네는 신이치의 모습에 청년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8회째 학예 강습회에는 문화국 각부 멤버들과 세계 37국에서 온 멤버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신이치는 구도심을 불태워 해외에서 모인 버색에는 특별히 온 생명력을 기울여 격려를 거듭했다.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직접 수박을 나눠주기도 했다. 해외에서 온 동지를 환영하는 문화제가 운동장에서 열렸을 때였다. 문화제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니치는 우산을 쓰려고도 하지 않은 채 해외 멤버들의 노래와 댄스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니치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수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니치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가까이에 있는 해외 멤버에게 손수 건넸다. 비에 젖으니 이것이라도 쓰십시오. 멤버들 중에는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남자부 스태프에게 각보, 청본산 내의 숙소에 있는 우산을 운동장에 모으라고 지시한 후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우산을 쓰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신이치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누군가가 외쳤다. 선생님, 우산을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젊으니까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행동은 마음을 웅변해주는 법이다. 비가 더욱 세차게 본격적으로 내려 참가자들의 얼굴에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무대에는 37개국 대표가 모두 집결해 있었다. 측근 간부가 신이치에게 물었다. 아직 연기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지할까요?
아니, 그러면 준비한 멤버들이 가엾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더니 신이치는 일어서서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모습에 환호성이 터졌다. 악수를 하려고 몰려오는 사람들로 붐비어 신이치는 몹시에 시달렸다. 그러나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무대로 나아갔다. 신이치는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 말했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천녀의 합창이었습니다. 최고의 무용이었습니다. 신이치는 단상에 있는 출연자들을 칭찬하며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마이크를 손에 들고 말했다.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문화재는 여기서 중단합시다. 나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출연자들의 얼굴에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신해치의 다음 말이 모두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장소를 대강당으로 옮겨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환호성이 크게 일고 박수가 크게 터졌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이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세차게 내리므로 일단 보러 돌아가 몸을 닦고 천천히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합시다. 모두의 마음을 헤아린 제안이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뻐할지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임기응변이 가능한 것이다. 이윽고 대강당에서 재개된 문화재는 오키나와 예술부의 류큐 무용과 검은고 98대로 이루어진 대합주 등을 선보였다. 이는 우정과 평화를 실은 추억에 남을 실내 문화재가 되었다. 또 신이치는 대학부 대표와 시라 이토노 타키 폭포에 가서 함께 보트를 타기도 했다. 부인부 대표와는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간담하며 가정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나누었다. 학예 강습회라는 이 인재 육성의 기회를 놓치면 치밀하게 다듬어 완성한 광선유포의 미래 대구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목숨을 걸고 승부를 내는 나날이었다. 신해체는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한순간이라도 때를 소홀히 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화근을 남긴다. 후회는 인생의 치욕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 학예 강습회 때에 인간 문화 창조의 호포, 신호를 알리는 대포가 또 하나 드높이 울려 퍼졌다. 문화국 학예 강습회 이틀째인 8월 17일 오전, 문예부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문예부는 작가, 저널리스트 등 문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12월 본부 간부회에서 문예부를 설치한다는 발표가 나고 그 자리에서 문예부장으로 우스다 아키라가 임명되었다. 우스다는 편집자로 문학의 조예가 깊은 29세의 청년이었다. 도쿄대학교 법학부 학생 시절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어이구정 강의를 수강하면서 광선유포의 언론 활동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이 우수다를 중심으로 결성 준비를 하면서 학회원인 소설가, 저널리스트, 시인, 와카, 정영씨, 작가, 하이쿠, 단영씨, 작가들과 또 문필가를 꿈꾸는 대학부 멤버들 중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멤버도 인선 대상이 되었다. 이리하여 제1기생 50여 명이 뽑혀 결성식을 맞이했다. 멤버들은 오전 11시 전 신이치가 운영을 지휘하는 총본산의 세셈보 앞에 모였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신이치가 하얀 노타이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안녕하십니까? 생기 넘친 모두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결성식을 시작합시다. 신이치는 마련해둔 깃발을 손에 들었다. 문예부 깃발을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깃발에는 흰 바탕에 주홍색으로 사자의 옆 얼굴이 그려지고 라틴어로 문학을 의미하는 리테라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그 주위를 감색 월계수가 둘러싼 디자인이었다. 신이치는 문예부장인 우수다에게 깃발을 직접 건네면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계 제1의 실력 있는 부가 되어 주십시오. 예! 결의에 찬 목소리가 울렸다.
신이치는 미래의 우뚝 솟을 문호의 커다란 산맥을 마음속에 그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백히 일념을 정하고 나날이 자기 한계의 벽을 타파해 계속 전진하면 성취하지 못할 염원은 없다. 계속해서 문예부 멤버를 임명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불렀다. 모두 예!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몇 명의 멤버가 소개되었을 즈음 야마모토 시니치가 이름을 발표하는 간부를 책망하듯이 말했다. 문예부 멤버는 전원이 문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누구 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러 임명합시다. 그 말을 듣고 놀라 황송해한 사람은 문예부 멤버들이었다. 멤버들 중에는 아동문학이나 역사소설 분야에서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가 몇 명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명 작가가 많았다. 문필 활동을 하면서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작가를 지망하는 대학생도 있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에는 신이치의 한없이 큰 기대가 담겨 있었다. 신이치는 문예부 멤버들 중에서 새로운 인간주의 문예 부흥을 담당하고 일어설 수많은 위대한 문호가 나오기를 바랐다.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각자의 이름이 불렸다.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쑥스러운 듯 얼굴이 빨개지는 멤버도 있었다. 신이치는 경애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여러분의 성함과 얼굴을 생명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자, 더우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세센보 안에서 지도회가 시작되었다. 문예부 여러분은 진정한 실력을 쌓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광선유포의 전진은 50배, 100배로 빨라집니다. 인류 문학상을 받는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상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몇 명이나 자기 작품에 공감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문학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칭찬해 주는 그것이 그대로 불법의 훌륭함을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투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승부입니다. 오늘도 자기 한계의 틀을 부수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는 정진이 없으면 사회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필사적이니까요. 스니치의 말에는 기백이 넘쳤다. 저도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연재소설뿐 아니라 각 출판사에서 받은 원고 청탁도 상당수입니다. 39도씨에 가까운 열이 계속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쓰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라는 일념으로 펜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많은 독자에게서 감명을 받았다는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이는 글은 생명이고 글은 혼이며 또한 글은 경애라는 말입니다. 글에는 생명이 모두 투영됩니다. 따라서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며 용솟음치는 정열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생명으로 엮은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야기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적이고 진지한 자세가 그 혼의 외침이 정열의 호소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중요한 것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최대로 공헌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상과 철학의 눈을 열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크게 활약하실 것을 염원합니다. 끝으로 신이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은 정말 기쁩니다. 다음에는 문예부 결성을 축하하는 뜻에서 다 함께 식사합시다. 결성식이 끝났다. 신이치는 이것으로 창과 문예의 흐름이 탄생했다고 생각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확대하느냐다. 신이치는 불법을 기조로 한 새로운 문학 흑룡이 필요하다고 통감하였다. 근대의 연원이 된 르네상스는 신과 교회의 쇠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 고대로 돌아가라. 인간으로 돌아가라. 자유의 창가는 울려 퍼져 휴머니티, 인간성의 승리가 확립되었다. 이 자유로운 정신의 대지에서 미중류의 문예의 큰 꽃송이가 활짝 피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이 활약한 이래로 문의 부흥에 조르는 서구에 확산되어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프랑스의 라블레, 영국의 토마스 모어 등과 같은 위대한 문인이 잇따라 탄생했다. 인간의 방을 지향한 르네상스로 사람들은 자유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행복도 평화도 손안에 넣을 수는 없었다. 르네상스라는 호포 소리에 날아오른 자유의 날개는 근대의 막을 열어 이윽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의 비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마침내 기계에 인간이 지배되어 핵무기와 공해를 낳았고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라는 사태마저 초래했다. 스위스의 역사가 브루크 하르트는 르네상스를 세계와 인간의 발견이라고 규정했다. 르네상스는 확실히 사회의 배후에 거대한 인간을 발견했다. 그러나 인간의 배후에 있는 생명이라는 내적 세계의 깊은 부분에까지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다. 그런 까닭에 아직 진정한 인간 발견에는 이르지 못한 채 사랑과 증오, 정과 사, 헌신과 지배, 자기 희생과 명문, 명리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선을 바라면서 악을 행하는 인간의 실체가 완전하게 해명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주체성을 회복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바야흐로 인간의 생명을 남김없이 다 해명한 불법의 대법리가 널리 세계에 유포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르네상스가 문의 부흥에 큰 물결이 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문학이 침체 상태에 있고 활동이 둔하여 혼미한 상황이라고 지적받은 지 오래인데 사실 깊은 사상성과 철학성을 기반으로 삼은 대작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문학이 쇠퇴함으로써 사상이 취약해지고 활자를 멀리하기에 이른다. 이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황폐를 초래하는 격이 된다. 일찍이 사르트르는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번영하고 있다.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에게조차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문학의 미래를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려했다. 광선유포란 문예도, 교육도, 정치도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소생시키는 생명을 부흥시키는 투쟁이다. 신이치가 문예부 멤버와 약속한 회식은 그 다음 달 9월 27일에 도쿄 아오야마에 있는 쇠고기 전골 식당에서 열렸다.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은테 안경을 쓴 초로의 신사가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신이치 앞으로 나왔다. 아동 문학가인 오사다 와카바였다. 최근에 펴낸 제 책입니다. 아동문학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고맙습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사다 선생님에 관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사다는 일본 아동문예가 협회의 상임이사며 또 일본 아동문학가 협회, 일본 팬클럽 등에 소속된 아동문학계의 대가였다. 오사다는 오사카 출생으로 같은 구제 중학교 출신자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평론가인 오야 소이치가 있기에 두 사람을 동경하여 문필가를 지망했다. 여학교 교사를 거쳐 작가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소년 잡지 편집자에게서 동화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아동 문학으로 나아갔다. 그 무렵 일본의 아동 문학은 동화나 옛날 이야기, 게다가 천박하고 통속적인 이야기거리가 적지 않았다. 이래서는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문학의 자양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오사다는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며 더욱 순수하게 인간을 추구하는 소설 정신에 기초를 둔 새로운 소년 문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오사다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작가와 아동문학가를 만나서 소년 문학을 수립하는 일을 정열적으로 힘껏 호소했다. 정말이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나가는 대화였다. 오사다는 실로 끈질겼다. 한번 일을 일으켜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좌절하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최대의 치욕이다. 자기 신념에 추악한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타이르며 오사다는 있는 힘을 다해 굳세게 달렸다. 그 필사적인 호소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하여 소년 문예 간담회를 설립한 것이다. 1939년이었다. 소년 문예 간담회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야 소이치, 이부세 마스지, 우노 고지, 오가와 미메이, 스보타 조지, 도요시마 요시오, 무라노 시로 등 쟁쟁한 작가와 시인이 이름을 나란히 했다. 간담회 대표는 오사다 와카바다. 회지인 소년 문학을 창간하고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려는 기운이 높아져갔다. 오사다는 우선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소년 문학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편 소설 벚꽃 나라의 소년을 완성했다. 이 책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서문을 써 주어 아동 문학에 바치는 오사다의 열의와 노력을 절찬했다. 시대는 군국주의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동 문학도 엄중한 검열을 받아야 했고 국위 선양에 이용되었다. 오사다는 그런 먹구름이 드리워진 시대에 뛰어난 아동 문학을 남기고자 어린이용 도서를 편집했다. 인쇄 용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시절에 도다 조세이가 경영하는 출판사가 그 발간을 떠맡았다. 이윽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자유의 시대가 찾아왔다. 그러나 오사다는 흉부 질환으로 수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병과 투쟁하면서 착실하게 수작을 남겨 아동 문학가로서 높이 평가받았다. 그렇지만 운명의 노도는 계속해서 오사다를 덮쳤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것이다. 50대 후반이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2년간 요양 생활을 하고 나서 겨우 펜을 들 수 있었을 무렵 젊은 여성 편집자가 찾아왔다. 소년, 소녀, 용, 월간지에 일본의 전설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연재했으면 한다는 말이었다. 오사다는 몸이 아직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집필을 무척 망설였다. 여성 편집자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정료를 쏟아 호소했다. 지금 어린이들에게서는 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어 풍부한 정서를 길러줄 작품을 꼭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넘쳐 있었다. 여성 편집자의 순수한 모습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가슴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오사다는 집필을 약속했다. 이 여성 편집자는 여자부 멤버였다. 오사다 와카바는 협의하러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문 밖에 전세 택시를 기다리게 도왔다. 자신의 몸을 걱정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여성 편집자는 그 사실을 알고 오사다의 건강을 기원하기 시작했다. 아동문학의 대가로서 지위나 명성이 있어도 병으로 고생하는 오사다가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어느 날 편집자는 마음먹고 오사다에게 신심을 권유했다. 오사다 선생님, 불법은 자신에게 내재된 최고의 생명력을 용연시키는 법칙이지요. 또 숙명을 전환하여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확립하는 생명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오셨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부디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어린이의 마음에 재산이 될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딸 같은 젊은 편집자의 호소였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또 오사다는 전쟁 중에 책 출판으로 신세를 지은 도다 조세이가 학회의 제2대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일찍이 지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좋아, 이 신심을 해보자. 입회하여 제목을 불러보니 오사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차츰 건강을 회복했다. 또 불법의 심원한 생명천리를 배워 감에 따라 그 불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 문학을 창조하고 싶다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일부를 결성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진하여 달려왔다. 문일부는 오사다 외에 아동소설의 명작인 전쟁 아이의 저자 그리고 유아용 동화의 대표작인 시계 소년 세시와 미아가 된 도너츠로 알려진 작가 등 저명한 아동문학가가 모였다. 이 문일부 회식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동문학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일본은 경제성장의 혈안이 되어 청소년의 착한 마음을 키워야 할 토양이 오염되고 계속해서 상실되고 있음을 저는 염려합니다. 그만큼 미래를 만드는 면에서 아동문학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건설이란 사람을 만드는 일이며 젊은 세대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교육의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이 점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장래 반드시 막히고 맙니다. 만일 어린이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면 결국엔 사회를 붕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마음을 육성하는 일을 잊은 일본은 이대로 가면 삼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도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0년 앞을, 50년 앞을 창조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학회 리더는 후계 육성에 온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제 유언으로 말해두고 싶습니다. 오사다 와카바를 비롯해 아동 문학가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이치는 그 멤버들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말을 이었다. 어린이를 육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데 아동문학에 끼치는 비중은 실로 큽니다. 아동문학은 인생의 첫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아동문학을 많이 읽어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는 때에 부모와 함께 읽은 책은 아이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동문학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무쪼록 장수하셔서 더욱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소년, 소녀용 동화와 소설을 쓰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때 한 약속을 신이치는 잊지 않았다. 5년 후에 첫 동화인 소년과 벚나무를 발표하였고 이어 눈나라 왕자님, 달님과 공주, 푸른 바다와 소년 등 잇따라 동화를 창작했다. 또 중학생용 소설로 히로시마 여행, 고등학생용 소설로 알렉산드로스의 결단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소년, 소녀를 위한 소설도 잇따라 발간했다. 문예부 멤버 육성과 격려를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는 끊임없이 신경을 썼다. 이듬해인 1970년 여름에 실시한 문예부 연수회 때는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간담회 한 때를 가졌다. 또 항상 멤버들의 근황을 잘 살펴서 연수회나 부원회 때 수렁의 연꽃에서 열리는 공덕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수행인가 등으로 격려의 시를 읊어 선사했다. 더 나아가 몇몇 멤버들이 책을 출판하면 도쿄 시내 인류 호텔에 대표를 초대하여 합동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1971년에 들어서 문예부의 서기장이 탄생함과 더불어 도호쿠, 간사이 등 4개 방면에 방면 문예부장이 임명되어 조직도 정비되어 나갔다. 주고쿠 문예부장이 된 이소무라 히데키는 야마구치현 현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불타는 듯한 정열로 집필 활동에 힘쓰는 장년부였다. 도쿄 데이코쿠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학도병 동원으로 남부 전선에 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소무라는 남은 인생을 시에 바치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시집 낙타를 창간하고 1951년에는 시집 등대선으로 제1회 야마구치현 예술문화진흥 장려상을 수상했다. 계속해서 이소무라는 시극, 드라마, 동화에도 훌륭한 필치를 구사했다. 1965년 봄 이소무라는 고뇌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혈액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제목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아내가 학교에 입회한 것이다. 13살 아들의 몸은 고열을 내며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나 아들도 아내와 함께 불단 앞에 앉아 맑은 눈동자로 본尊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창제하고 있었다. 그 다기 찬 모습에 이소무라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았다. 나도 함께 기원하자. 이소무라도 입회하고 신심을 시작했다. 의사는 앞으로 한 달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듬해 3월까지 살다가 빛나는 듯한 미소를 띠며 숨을 거두었다. 이소무라는 차남의 투병과 죽음을 통해 생명의 불가사의함을 엿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소무라는 불법에서 설하는 생명의 법리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생명이 3세 영원하다는 것과 십계호구, 색신불이, 의정불이 등의 원리를 공부함에 따라 그 심원함에 경탄했다. 그리고 이 불법을 자신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간사이 문예부장이 된 이케나카 기스케는 이전에 과일 가게를 했다.
그 가게에서 잇따라 작품을 써낸 이케 나카는 현상 공모에 응모한 소설이 연달아 입선해 작가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베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하자 라디오 드라마를 썼고 그것이 8년간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더 나아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집필하고 스포츠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는 등 잠잘 틈마저 아끼며 쓰고 또 썼다. 이케나카는 자신의 작품의 허전함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어쨌든 계속해서 써 나가지 않으면 버려지고 만다는 불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급성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졌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에 들어갔다. 1962년 1월이었다. 이윽고 병이 치유되자 이케나카는 학기원을 만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의문을 느끼게 되었다. 어째서 학회원은 남을 위해 저토록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여 좋아진 모습에는 손을 맞잡고 기뻐한다. 이에 타산이 전혀 없다. 허울 좋은 말을 늘어놓지도 않고 외양에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는 선의를 보는 느낌이 든다. 이에 반해 나는 뭘 해왔는가? 무엇을 위해 일해왔단 말인가? 결국은 지명도나 돈이라는 명문 명리만을 추구해 글을 썼던 게 아닌가. 그 결과가 병이라니 이런 내 모습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이케나카는 허명, 실속 없이 알려진 명성을 추구하느라 참된 자신을 상실하고 있음을 통감했다. 이케나카가 더욱 경탄한 것은 경제고나 병고를 껴안은 학회원이 기쁨에 넘쳐 학회 활동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이케나카의 가치관, 인생관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기도 했다. 행불행을 판별하는 내 방식은 너무나도 표피적이며 관념적이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게 아닌가. 이래서는 진정으로 남을 감동시킬 작품을 쓸 수 없다. 그 이후 한창 인기 있던 작가는 펜을 들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아니, 당분간 펜을 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키나카는 학교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고 경애를 높이자고 결의한 터였다. 진실한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뜨자고 생각했다. 작품을 쓰지 않으니 작가의 생활은 곧바로 곤궁해졌다. 귀중한 장서를 팔고 보험도 해약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케나카는 불타고 있었다. 열심히 창제하며 서재에서 뛰쳐나와 학회 활동에 도전했다. 도산과 난치병을 극복하고 인생의 괴가를 드높이 올리는 많은 동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일을 해내는 부인부, 해외로 웅비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과도 대화를 거듭했다. 이케나카는 학회 활동을 통해 인간의 빛남, 인간의 강인함을 알았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했다. 이케나카는 마음의 세계가 크게 바뀌어 갔다. 생명 깊은 곳에서 창조의 숨결이 넘쳐흐르기 시작하였다. 문예부가 결성되어 이케나카가 제1기상에 임명된 것은 때마침 그 무렵이었다. 이케나카는 다시 집회를 결심하고 인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이 담긴 역사소설을 잇따라 발표한다. 실로 묘란 소생의 의이고 어서 947쪽라는 말씀대로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멤버가 중액이 되고 후배를 육성하면서 이윽고 문예부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와 각 문학상 수상자 그리고 또 정의의 언론투사 등 수많은 일제 뛰어난 인물가 육성된다. 현란한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바로 거기에 창가학회의 존귀한 사명이 있다.